나는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다. 방금 전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죽음이 수용소에서, 지은이는 빅터 프랭클, 발행은 청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정신의학자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인간 이하의 삶을 담아낸 자서전적 체험수기입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참혹한 생활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프랭클 박사의 부모와 형제,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의 혹독한 굶주림과 폭행 속에서 살아나온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분석해서 정신의학적 개념들을 정립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주검과 스프. 나는 발진티푸스 환자들을 돌보려고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으며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산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던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앞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죽은 사람이 외투를 가지고 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는 시체 다리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2개의 나무판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로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2개 있었다. 그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오르려면 문설줄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시체를 끌고 간 사람이 계단 앞까지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시체를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발이,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에 들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다.
방금 전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 결핍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인간이 더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2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수감자들은 마침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곧 주위에 꼭 필요한 보호막을 쌓기에 이른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빵이 작업장까지 배달되면 배급받는데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밖으로 삐져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2번이나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나는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는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담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며 철로 위에 서 있었다. 험악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자갈로 철길로 고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나쁘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나 주먹질이 아니었다. 넝마 같은 옷에 초라한 몰골을 하고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쯤으로 여겼는지 말은 물론 욕짓거리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을 하는 한 대신 그는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집어 나에게 던졌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맹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벌을 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구타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로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나에게는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절뚝거렸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뜨릴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나는 도리로 옮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아왔다.
감시병이 나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향해 멸시하는 투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감각한 죄수도 분노할 때가 있다. 한 번은 영하 16도나 되는 날씨에 숲으로 가서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다. 땅 밑에 수도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마침 저쪽에서 통통하고 혈색이 좋은 감독관이 다가왔다. 그 얼굴이 정말로 돼지머리를 연상시켰다. 나는 그가 이 혹독한 날씨에 아주 따뜻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나는 곧 벼락이 떨어질 조짐을 느꼈다. 내 앞에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팠는지 입증해주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돼지 같은 새끼,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내 이빨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팔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너는 짐승처럼 죽을 거야. 아니, 이틀 안에 아주 요절을 내주지. 일이라고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놈이야. 전에는 뭐 했지? 이 돼지 새끼야? 장사했나?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사 전문이었습니다. 의사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푼깨나 긁어모았겠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벌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말을 한 뒤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고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고백할 것이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내 분노가 어린아이처럼 누그러졌다는 사실이다. 저렇게 짐승 같고 야비하게 생긴 작자가 우리 병원에 오면 아마 간호사들이 대기실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낼걸. 한 카포에게서 받았던 작은 혜택들. 나에게 다행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작업반 카포가 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막사에서 작업장까지 먼 길을 행진하는 동안 나는 그의 연애 이야기와 결혼 생활이 불화에 얽힌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성격을 진단하고 정신요법을 조언해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으며 나는 그로부터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80명 정도 되는 우리 작업반이 줄을 설 때 그는 앞에서 5번째 줄 안에 있는 자기 자리 옆에 나를 세워주었다. 그런 호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일을 나가려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줄을 서야 했다. 우리는 늦게 가서 뒷줄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고참 카포가 와서 대개는 뒷줄에서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동료들과 떨어져 다른 작업장으로 가야 했으며 낯선 감시병들이 감시를 받으며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물론 어떤 때는 단지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을 뽑으려고
앞에서 다섯째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항의와 탄원은 잘 조준된 몇 번의 발길질로 잠잠해졌다.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은 고함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며 정해진 장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내 도움을 받고 있는 카포는 나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옆자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다른 혜택도 있었다.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으며 그 부분이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였다. 신발끈을 풀어야만 부어오른 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양말이 없기도 했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양말을 신은 발은 들어갈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난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신발 안은 항상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히 동상에 걸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 덮인 길을 행진하는 동안 신발 위로 얼음이 얼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위로 엎어졌다. 그러면 행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는 않았다. 감시병 중 한 명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넘어진 사람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앞줄에 설수록 도중에 행진을 멈추어야 하는 일이 적게 일어났다. 따라서 지체된 시간을 메우려고 아픈 발로 뛰어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친애하는 카포 가카이 주치의로 임명된 나는 앞줄에 서서 일정한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도와주고 받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우리 작업반에서 수프를 나누어 줄 때면 그는 국자를 수프통 밑바닥까지 집어넣어 콩알 몇 개를 내 수프에 넣어주곤 했다. 전직 육군 장교였다는 이 카포는 심지어는 나와 싸웠던 감독에게 내가 일을 아주 잘한다고 속삭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는 어찌어찌해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그의 도움을 받았다. 감독과 싸웠던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나를 몰래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주었다. 감독 중에도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우리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적어도 건축 공사장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반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일반 노동자는 하루에 빵 15스 반, 묽은 수프 1과 4분의 3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일반 노동자들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혹은 방금 가스실로 보내진 가족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매일매일 시시각각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젠가는 한 마음씨 좋은 감독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당신으로부터 도로공사 일을 배운 시간만큼 짧은 시간에 당신이 나에게 뇌수술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소. 그 말을 듣고 그는 씩 웃었다. 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 두 번째 단계의 주된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하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진다. 즉, 내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과제이다.
저녁이 되어 작업장에서 수용소로 돌아올 때 수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났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와 같은 긴장 상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할 필요성과 결합돼 수감자들이 정신세계를 원시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밖에서 정신분석을 배운 적이 있는 동료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퇴행 현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그들의 소망과 소원은 꿈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냐고 생각하는가?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나마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꿈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꿈을 꾼 사람들은 꿈에서 깬 다음 수용소 생활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꿈속의 환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나는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던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평소에도 악몽이나 황홀경에 시달리는 사람을 특히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깨우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끔찍한 곳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 욕구, 심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온통 먹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어쩌다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당장 먹는 얘기를 꺼낸다. 배수구에서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서로 조리법을 교환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위해 식단을 짠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다. 아주 자세하게 그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런 대안은 감시병이 온다 라고 경고가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간신히 우리 몸이 적은 양의 음식과 낮은 칼로리에 적응하게 됐는데 맛있는 음식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내장기관에 자극을 주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먹는 이야기가 당장은 마음에 위안을 줄지 몰라도 생리적으로는 위험을 수반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아주 묽은 수프와 전처럼 적은 양의 빵을 배급받았다. 그러다가 가끔 특별 배급이라는 것을 받을 때도 있었다. 마가린 0.75온스, 보잘것없는 크기의 소시지, 작은 치즈 조각, 가공 벌꿀 조금, 묽은 잼 한 숟가락 등 그때마다 달랐다. 이런 식단은 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맨손으로 중노동을 하는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특별 간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가지 않고 임시 막사에 남아있는 환자에게 주는 음식은 더 형편없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과 넉마를 씌워놓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우리는 모두 다음에는 누가 죽을 것인지,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징후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오래 못 갈 것 같아. 다음 차례는 저 사람이군. 우리는 이렇게 수군거렸다. 매일 저녁 몸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이 몸뚱이 이제 정말로 송장이 됐구나.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인간 살덩이를 모아놓은 거대한 무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철조망 너머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막사에 갇혀있는 거대한 무리의 한 부분, 그 구성원이 일부가 죽어서 몸뚱이가 썩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대한 무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의식을 파고드는 먹는 것과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앞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 중에서 정신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게 될 그날을 그리고 있었다. 단지 맛있는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가 되면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상황이 마침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혼을 파괴시키는 정신적 갈등과 의지력이 충만한 도리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른다. 참호 속에서 땅을 파고 빵이 배급되는 오전 9시 반이나 10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감독에게 지금이 몇 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외투 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장갑도 끼지 않은 언 손으로 살살 만지다가 손톱만큼 떼어 먹어보고 그러다가는 마지막 남은 의지력으로 빵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오후까지 참겠다고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상황을 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빵이 배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빵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로 끝도 없이 논쟁을 벌였다. 생각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그중 한 편은 그 자리에서 빵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극심한 굶주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배급받은 빵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편 중에서 나는 결국 후자에 들기로 했다. 수용소 생활이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시간은 바로 기상 시간이었다. 아직 밖이 깜깜할 때 날카롭게 울리는 3번의 호루라기 소리가 잠이 부족한 우리 몸을 달콤한 꿈에서 깨우곤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부종으로 부어오른 아픈 발을 젖은 구두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한바탕 씨름했다. 그럴 때면 을에 신발끈으로 쓰던 철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끙끙대거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소 꽤 용감하고 의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신발이 그가 신기에 너무 작아 맨발로 눈 위를 걸어 작업장까지 가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가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신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빵 조각을 꺼내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영양실조가 수감자들이 정신을 먹는 것에 집중시키는 현상만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수감자들에게 성욕이 없었던 원인도 아마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기의 충격이 성욕을 감퇴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모든 남자 수용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양실조밖에는 없다. 남자들만 있는 다른 집단, 예를 들어 군대와는 대조적으로 수용소에서는 성도착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꿈에서도 섹스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꿈에서는 평소에 풀지 못했던 욕구나 불분명한 감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법인데도 말이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수용소 안에서의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내면이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갓,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다. 모자 벗어 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 팔을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이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고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정지.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려고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숙으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돼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이 굳거나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다. 전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진행됐다. 수용소 당직자와 카포,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갔다. 이날 해질 때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잔류해 있던 몇 명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되면 수용소에 불을 지르게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됐는데도 환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트럭이 오지 않았다. 대신 갑자기 수용소 문이 닫히고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 없도록 철조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태워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내 친구와 나는 두 번째로 탈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철조망 담장 밖에다 시신 세구를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두 사람에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막사에 누운 채 고열과 정신착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시신을 운반할 때 관으로 사용하는 낡은 세탁통에 친구의 배낭을 숨겨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을 옮길 때 내 배낭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을 옮길 때 탈출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이 두 번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막사로 다시 돌아온 후 나는 숲에서 며칠 지낼 동안 먹을 빵을 구하러 간 친구를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더 조바심이 났다. 무려 3년을 갇혀 지낸 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됐다. 전선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상상하면서 그러나 우리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친구가 돌아온 바로 그 순간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번쩍번쩍하는 알루미늄 차가 천천히 저무장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사 대표가 도착한 것이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는 수용소 가까이에 있는 농가의 숙소를 정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탈출을 걱정하겠는가. 차에서 약상자가 내려지고 담배가 공급됐다. 우리는 사진에 찍혔으며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제 전선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세 번째 시신을 갖다 묻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신을 밖으로 가져가 파놓은 좁은 무덤에 밀어 넣었다. 우리와 동행한 감시병이 갑자기 아주 온순해졌다. 그는 정세가 뒤바뀐 것을 알고 우리의 호감을 사려고 애를 썼다. 시신 위에 흙을 덮기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자는 우리 제안에 따라 함께 기도를 올렸다. 오랜 시간을 긴장과 흥분 속에서 보낸 후 동료 주검 앞에서 올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 기도는 그동안 인간의 목소리로 올렸던 그 어떤 기도보다 뜨거웠다. 엇갈린 운명. 그렇게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은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일까? 국제 적십자사 대표는 협정이 조인됐으며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치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그곳에서 48시간 안에 스위스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전쟁 포로들과 교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나치대원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들은 트럭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심하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내 친구와 나는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 그룹에서 13명을 뽑아 끝에서 두 번째로 오는 트럭에 태우기로 되어 있었다. 트럭이 도착하자 주치의가 13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둘이 이름이 빠져 있었다. 뽑힌 13사람은 트럭에 올라타고 우리 둘은 뒤에 남아야 했다. 놀라고 화가 나서 실망해서 주치의에게 따졌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탈출을 기도하는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등 뒤에 배낭을 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가 초소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웠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의 흥분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 기간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매트리스 위에서 여행에 대비해 옷과 신발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를 잤을까? 시끄러운 대포 소리와 총소리에 잠이 깼다. 예광탄이 터지고 막사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주치의가 뛰어들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위 침대에 있던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 내 배 위로 뛰어내렸다. 그 덕분에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깰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전선이 코앞에까지 온 것이다. 드디어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다. 수용소 문에 있는 깃대에서 하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운명의 신이 우리를 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특히 생사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우리 수용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친구들은 트럭에 실려 그 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사진으로도 군데군데 불에 탄 동료들이 시신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또다시 테헤란에서의 죽음을 생각했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